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2021년 6월 9일 개장 전 대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급등한 게 급락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섹터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또 흘러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대형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많이 기분 나쁜 흐름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땠느냐?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전해졌었고, 또 한국 시장에는 오늘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한국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박한 22 정책회의 연준과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주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기사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가 있는 것은 이미 월요일에 제가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시비에서는 이게 지금 지난 3월 시장에 좀 장기물 금리 상승이 좀 가팔랐었어요. 미국처럼 유럽에서도 독일 국채가 엄청나게 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유럽 증시도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좀 빠르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권 매입량을 많이 늘렸던 거죠.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주 매월 얼마씩 사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놓고 사고 있지만, 정액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입의 최대치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최대 몇 조 아니면 몇 천 조를 살 것이다. 대신에 이것의 속도는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3월에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했었고, 지금 이거를 조금 느리게 다시 조정을 한 설정을 다시 잡을 것이다. 패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테이퍼링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매입 최대치는 유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좀 안정이 됐으니까 매입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유럽의 테이퍼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한국 기자분이 아니고 미국 기자분이에요. 아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22 정책이 발표되는 내일 미국 시간 기준 오전 8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내일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밤에 발표가 될 이 지표가 이제 이 22 정책과 함께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바로 이 지표가 아주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는 미국의 4월 채용 공고의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930만 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구인을 하는 사람들은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실제 채용은 4월 달에 27만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과 고용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실업수당을 줄여야 한다. 특히 9월에 실업수당 그 추가 지급에 대한 연장이 논의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풀리는 돈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일자리도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고 경제가 진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이제 7.7%로 예상한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신의 보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빠른 상황이고, 특히 세계는 5.6%인데 미국은 7.7%, 세계보다 미국이 더 빠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만큼 미국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냥 단순 수치 비교로만 놓고 본다라면 백신 보급이 빠르기 때문에 경제 복도 빠르다. 반대로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아니면 조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제 보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이 좀 빨리 보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수출이나 이런 게 전망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4월 말 기준일 거예요. OECD에서 3.8%의 그 성장률 예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요게 조금은 좀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은 큰 변화는 없었어요. 아마존이 2% 올랐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TSMC나 엔비디아 역시도 하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매년 이제 발표하는 매년 이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주로 애플에서 뭐 차세대 신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새로운 OS만 공개하고 넘어갔었다. 뭐 그 something new는 없었다라는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좀 김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페이스타임을 이제 타사 OS에도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애플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5G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음성 통화와 그냥 SNS 정도, 유튜브 정도 이제 요러한 통신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애플이 보는 향후 차세대의 뭔가 그 5G 환경 내에서의 주요 콘텐츠는 화상을 통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뭔가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뭐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향후에 이런 게 5G 내에서 이게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주요 지수입니다. 3대 지수 모두 S&P는 0.02%, 다우는 0.09%, 거기다 나스닥은 0.31% 상승을 하고 다우는 하락을 했어요. 여기를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06%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대 지수 모두 셋 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을 좀 조정을 많이 좀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제유가는 드디어 70달러를 넘어섰어요. 70달러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백신 보급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회복 혹은 이제 유정이라는 거는 한번 막아 놓으면은 다시 뚫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유정을 되게 많이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증산 속도가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가 상당히 따라붙는 상황이고 항공유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경유라든지 아니면 항공유 아니면 뭐 휘발유 이런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기대에 의해 가지고 원유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5년 내 최고 가격은 배럴당 75달러 수준이었고요. 이것마저도 돌파하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얘기는 더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하락을 하면서 19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 한 달간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의아한 점은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매수가 엄청나게 강해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1.6 근처 1.64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1.528입니다. 이 정도면은 미국 국채의 매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국채 시장도 장난 아니게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뭐 2%씩 떨어진다라는 거는 저는 주식 기준으로 한 20% 떨어진 거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1.5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단기물 금리, 뭐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상승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반응이 없어요.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 시장에서 조금은 안전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로서 바꿀 수 있고 장기간 보유할 수 있으며 장기간 수익이 1.5%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매수 성향이 강할 때 채권 금리가 되게 이게 떨어진다라고 좀 분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자꾸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 혹은 뭐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미국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향후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슈가 정말 실제로 논의가 된다. 정말로 이게 실행된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겁니다. 반대로 원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통화들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게 뭐 더 이상 살 자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점들을 예상을 하면서 채권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렇게 돼서 원화가 떨어지면은 코스피에 외국인이 나가겠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달러 지수 선물이 이번에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92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90선을 지켜냈는데 미국 달러 지수의 방향을 두고 좀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가장 팩트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양책이 당장 캐시를 지급을 한다, 당장 실업수당을 지급을 한다, 당장 채권을 매입한다였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후의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상당히 커요. 뭐 1조 달러, 2조 달러, 뭐 5조 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거를 5년간, 8년간, 10년간
장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풀리는 그 달러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은 달러의 공급을 더 줄이겠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 역시도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 강세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달러 지수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베스트일 겁니다. 다만 이 달러 지수가 반등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원화 약세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는 더 잘 나올 수 있고 수출에 대해서 실적은 한국 기업들이 더 잘 찍힐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항상 참고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율이 미쳤어요. 하루 만에 또 7원이 올랐습니다.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룻밤 사이의 움직임이 최근에는 뭐 5원에서 7원 정도는 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한국 ETF 역시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점 역시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장 초반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니까 어떡하지? 정도로 이게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많이 하고 선물에서도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많이 판다 그러면은 기관이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그 점을 좀 참고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매수,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내일 종가를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게 오늘 뭐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도 올랐어요. 거기다가 뭐 런던 시장 기준 구리가 0.7% 상승했고, WTI 같은 경우에도 뭐 1.16% 상승을 했습니다. 70달러가 넘었죠. 브렌트유도 7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곡물도 다들 올랐어요. 이걸 놓고 보면은 이제 상품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원목이 3.5% 하락, 철광석은 1% 하락 마감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에 조금 맞춰 가지고 가격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한 2 주, 한 달 정도를 놓고 보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전해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가 조금은 약세를 보였어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0.04% 하락,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긴 했죠. 하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0.89% 하락을 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0.15%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원자재가 많이 나는 국가들인데 주가가 조금 안 좋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상승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간 노재민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조금 충격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9.3%가 빠졌어요. 이더리움 역시 9.13%가 빠졌고, 바이낸스 코인도 이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코인들도 거의 뭐 8% 이상, 뭐 9% 이상, 1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올 초 3월이 3, 4월이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미국의 4월인가요? 미국의 송유관이 대규모 해킹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송유관 해킹 조직이 요구했던 것이 비트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을 실제로 지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됐는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시장 혹은 뭐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했던, 비트코인으로 합의금을 지불했던 바로 이 송유관 해킹 조직을 추적을 했어요. 합의금을 받아갔죠. 그리고는 FBI가 결국 그걸 이제 추적을 했고, 그 결과 비트코인이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누군지도 밝히게 된 것인데요. 이게 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좀 분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야, 비트코인은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를 투자하고 어디서 어떻게 돈이 이동했는지를 FBI가 추적할 수 있잖아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거는 좀 유명했었는데 오늘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가 10배나 폭증을 했고, 거기다가 머스크에 대한 항의 집회도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머스꾼이 되었는데 이 형에 대한 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되게 분위기가 암울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모두가 우울한 파티장이 되어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점이 어딘지까지 그냥 멀리서 관망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또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이 대만과 무역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토니 블링컨 이분의 입을 통해서 대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틀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대만 간의 무역이 재개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미국이 대만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빠개 치겠죠. 그리고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건들려고 할 때마다 대만 우리 친구인데 너네 왜 우리 친구 건드냐? 이 새끼들 보소?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일본이나 대만은 아니에요. 대놓고 중국을 상대로 죽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화약고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이 대만이 잡혀 있고 거기다가 인도와 중국이 따로 국경 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탑3 그 화약고를 이 세 곳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대만이 흔들리면은 한국도 조금은 좀 같이 흔들흔들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이 못 쓰는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남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중국의 패권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미국의 뭔가 그 중국의 발작 버튼을 건드는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립 외교를 잘 해야 한다. 이 점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애플은 또 눈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 애플카에 탑재되는 이제 중국 배터리를 중국산으로 쓸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CATL이나 BYD에 대해서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아이고 이놈들아. 네. 어쨌든 보시면은 애플 입장에서 최대 시장은 맞죠. 미국과 중국이 최대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 사이에서도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히려 애플이 메꿨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애플 사랑이 남다른 중국에 있는 그 인민들인데요. 이게 애플이 애플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현대차랑 계획하고 있던 것 혹은 LG 마그나와의 이게 나왔던 이야기, 일본 기업들과 나왔던 이야기들은 모두 다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애플이 뭐 애플카를 만들 계획은 있는 건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이번에 너무 간을 보고 있는데 원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갑이었기 때문에 간 보는 게 당연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렇게다가 혹시나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눈에 걸리긴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OLED 발광 재료가 연평균 9%씩 성장을 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2.5조 시장까지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가 LCD에 대해서 조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LCD가 처음에 브라운관에서 LCD로 넘어오면서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던 LCD에 대한 그러한 좀 업계 표준을 한국이 가져왔죠. 이후에 한국이 LCD를 잘 팔아먹고 있다가 2010년대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이제 LCD를 포기하고 OLED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LCD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 LCD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마진이 남으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 남으면 장사를 해야죠. 그래서 여전히 LCD 라인을 돌리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LCD 가격이 오르면서 OLED 역시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OLED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LCD 확장기 때처럼 혹은 10년 전 LCD 시장처럼 OLED 시장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추월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다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런 좀 보장을 한국이 조금 뭔가 독점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냥 마케팅이었냐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버블이었냐 아니냐는 버블이 터지고 난 뒤에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슈퍼사이클 역시도 슈퍼사이클이니 아니냐는 이게 다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가 슈퍼사이클이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가 못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안 나오면은 시스템 반도체의 보조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당연히 판매가 줄어들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예상만큼 뭐 상승하지 못했다.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는 것이었냐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좀 현명하게 '아 지금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못 오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것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DDR4에서 DDR5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죠. 이게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세대 교체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우리 신차 효과가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 한 분기가 됐든 아니면 1 년이 됐든 DDR5로 교체 수요가 이제 쭉쭉쭉쭉 나오면서 매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거를 따라가 본다 그러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1년 정도 기다리면 어차피 돌아올 가격이다.'로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가증권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최대 문가 10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 업계의 가파른 성장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100조 원 수준이라 그러면 예상 PER은 70에서 1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산업군 대비 적당한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로 2차 전지 시장은 현재 한 70 정도 수준의 PER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조 원, 말은 됩니다. 다만 이렇게 큰 기업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금 마련을 위해서 혹은 청약금 마련을 위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뭔가 그것과 테이퍼링과 뭐 금리 인상과 이런 게 겹치면서 잠깐 주식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LG유플러스가 중간 배당 시행을 예정했다. 중간 배당 시행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건데, SK텔레콤도 그렇고 유플러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주와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넘겨주기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주 빡빡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주주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뭐 오르지 못하는, 배당이 늘지 못하는 이런 입장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소액주주형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앞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데모라고 하죠. 집회도 하는 분들이 계실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액 주주분들 아니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혹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제안하는 곳들이,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도 이거는 아주 호재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그 떠나는 발걸음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별반 그게 투자 매력도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떠날 이유는 없거든요. 요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자 주요 공시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자, 한 600억 정도의 공시를 냈습니다. 야, 매출액 대비 13%라서 꽤나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기간이 무려 6년입니다. 6년간 600억, 연간 100억 수준의 계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 계약일 수도 있고 이게 최대 계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에서는 부품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들이 내재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매출 규모, 지금의 이익 규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익을 발생하지 못했던 기업이라 그러면은 뭐 굳이 투자 매력도는 없을 것이고, 그 전에 돈을 좀 잘 벌었으나 이번에 전환 과정에서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익률이 줄어드는 그런 좀 불상사가 생기면 오히려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를 위시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은 과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점에서 진짜 찐은 누구인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K가스입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LPG, LNG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수소가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뭐 사업 내용을 추가를 한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투자 계획과 이런 것에 뭐 이익 목표, 재무 목표 요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요. SK부터 뭐 두산,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하나 모두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핵심인지를 잘 검토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의 비투도 역대 최대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경고음이 이제 왱왱왱 울리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 위기는 이제 모든 경제 위기가 빚으로부터 출발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와 C가 빚을 내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C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만약에 폭락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C의 그 잔고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들고 있는 다른 자산들, 모든 부동산과 모든 주식과 모든 채권을 시장에 일괄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가 한 번에 딱 발생을 하니까 다른 자산들의 가치도 폭락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은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자 B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들고 있는 본인 B의 자산 역시도 시장가 매도로 바로 던져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하락을 부른다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베이스가 단단하지 않다. 지금 자산 가치는 10조 원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가 1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만 빠져도 이제 나의 원금 베이스 1조 원이 모두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머지 9조 원이 시장에다가 시장가 일괄 매도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을 부르게 되고, 특히 이럴 때 이제 눈치 빠른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럴 때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가격이 바닥을 찍을 때까지 매수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해요. 이러면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래 내가 위기 온다 그랬지. 떨어지네 주워야지 하는 그 포인트가 올 때까지, 정말로 가치 대비 할인되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올 때까지도 매수가 안 돼요. 이러면은 시장은 이유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규모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누가 얼마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아키고스 캐피탈 상황, 이제 우리 빌황형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처럼 언제 어디에서 이제 폭락이 나올지 모르는 거고, 이게 지수가 될지 개별 기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항상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 이럴 때는 고점 논란이 있고 레버리지 B2 논란이 있을 때는 최소한 30%, 최대한 50% 정도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점. 내가 물을 타든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하든 좋은 기업 고르는 것도 좋지만 좋은 기업도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현금을 항상 보유하셔야지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세요. 자, 집을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하면서 집을 그냥 매수자가 부르는 값에 바로 던져요. 그러면은 10억 하던 집이 5억에 팔렸네. 근데 문제는 그 5억을 바바바 100채가 나오면은 그 동네 전체가 10억에서 5억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비투 하시던 분들이 다들 집을 먼저 매도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역시도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진 적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언제 이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시면서, 떨어져도 제자리는 찾아갈 겁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항상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한국 시장에 불리합니다. ETF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고점 부담감이 존재하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눈치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인 시장이 폭락을 했죠. 유가는 조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유가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나머지는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유가가 오늘의 좀 포인트, 좀 핵심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채권이 많이 금리가 좀 강화된 것,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국내는 또 선업 동시만기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단타를 치시던가 아니면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유가나 금리 인상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배당도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녹음을 하고 저녁에 웃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